안녕하세요. 신화와 역사의 사이에서 한국 불교사를 바라보는 붓다로드 삼국유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 드렸는데 수로 부인 이야기. 처음에 봤을 때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싶었던 수로 하면 딱 생각나는 게 김수로왕. 그리고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이야기인데 전혀 다른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길거리 캐스팅도 이런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미모로 뛰어난, 어떻게 보면 삼국유사 전체를 통틀어서 미모로는 진짜 뭐 도하랑 이런 여자와 더불어서 유부녀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여러분들 같아요. 여러분들 같아. 그래서 유부녀인데도 엄청나게 먹히는 얼굴. 그런데 인간에게 먹혔는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조금 희한한 데서 먹힙니다. 그래서 저 기록이 왜 저 삼국유사에 사실 들어와 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납득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교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좀 진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로가 진짜 이름이 수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수로 부인이에요. 수로가 물길이라는 뜻이거든요. 물길. 그래서 김수로 왕 할 때 그 수로는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 시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야의 시조니까, 금관가야의 시조니까 처음 이렇게 하면 뭐 이해가 되는데 이 수로는 그 수로가 아니에요. 그냥 물길이야.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 뭐가 있냐면 용왕에 의해서 납치되는 희대의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야, 얼마나 이뻤으면 용왕이 다 이게 종이 다르면 미에 대한 기준도 다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우리가 개를 보고 야 이게는 진짜 잘생겼는데, 우리가 진돗개나 뭐 이런 거 보고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 진짜 이쁘게 생긴 애들 있지. 멋있게 생긴 애가 있고 이쁘게 생긴 애가 있어. 반려동물들도 이렇게 보면.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진짜 걔네한테 먹히는 얼굴인가는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우리한테는 먹히는데 동족한테는 잘 안 먹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뛰어넘는 그래서 용한테도 먹혔다는 그 얼굴. 그리고 그 용왕에게 납치되는 과정에서 물속으로 들어갔겠죠. 용궁으로 들어갔겠죠. 그게 이제 수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저 잘 모르겠어요. 같이 한번 보시죠. 기편에 나오는 거고 수로라고 하는 게 물길이라는 뜻으로 봐서 용왕에게 납치된 사건을 가지고 별명이 수로 부인이 된 것 같고, 원래 이름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로다 보니까 그 수로가 저 수로인가 이 수로인가 하다가 뭔가 섞였던 것 같고, 이야기들이 김수로 왕 이야기하고 좀 섞였던 것 같고, 그리고 김수로 왕 때 나오는 그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 이거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유치한데 이게 생각보다 오랫동안 갔었는가 봐요. 그 이야기가. 우리도 뭐 호랑이 꽃감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유치한데 오래 가는 이야기 있잖아요. 아니면 예전에 고무줄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게임 같은 거 할 때, 꽃 찾으러 왔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기억나세요?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좀 오랫동안 내려온 뭔가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저게 주술적 노래인 거는 확실하고 의미를 정확하게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추정들만 하는 거예요. 단편적인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오랫동안 김수로 왕 때부터 만약에 지금 저게 성덕왕 때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오래 한 600년 정도를 내려온 이야기예요. 600년, 700년을 내려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게 저렇게까지 계속 반복될 수 있나? 라는 거를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성덕왕 때 이게 재위 기간이거든요. 700년대 초반 순정공이라는 사람이 명주 태수로 부임을 했대. 저 때는 그런데 명주는 아니에요.
명주는 아니고 하슬라, 하솔, 하서라고 부를 때입니다. 왜? 명주라고 명칭이 바뀌는 게 75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슬라, 하서, 하솔은 우리나라 말이었을 거예요. 향언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부르다가 명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한자로 개명하는 거죠. 개칭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도로명주소 표기로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바꾸는 게 757년에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명주라고 안 불렸을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는데 자기가 이제 수로 부인이 요 순정공의 부인인 거예요. 부인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닷가에 점심 여기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렇게 있으면 경주에서 이렇게 동해안 이 국도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요 강릉 쪽이 명주입니다. 강릉 쪽이 명주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겠지. 그거는 뭐 당연히 생각해 보기 쉽죠. 그 길로 가다 보면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점심을 먹는데 벼랑이 있더래. 그래서 저 정도면 위치를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제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큰 천길 벼랑이 있대, 아주 가파른 벼랑이 있대. 거기에 중간에 철쭉꽃이 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럼 그럴 수 있겠지. 봄인갑다. 대충 이제 이런 정도로 추정을 하고. 그런데 이 수로 부인이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는 거지. 저 꽃 누가 좀 꺾어 올 수 있어?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필요하면 네가 꺾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왜?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그런데 한 노인이 암소를 끌고 가다가 이게 뭔 소린가 싶어. 암소를 끌고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수로 부인이 약간 노인 스타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해보라 했대. 그랬더니 제주 좋게 올라가서 꽃을 꺾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싶지? 이게 뭔 소린가? 이 수로 부인이 노인한테까지 먹혔는지, 노인한테까지 쉽게 말해서 먹어주는 얼굴이었는지, 안 그러면 좀 독특한 사람들에게만 먹히는지. 근데 지금 보면 용왕, 그 다음에 약간 산천을 다닐 때 어떠한 약간 정령, 요괴 이런 애들한테 자꾸 납치당해요. 그래서 범용인지 이게 특수한 어떤 집단들에게만 먹히는 건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그런데 아무튼 뭐 그렇대. 그래서 그 노인이 그걸 꺾어서 바쳤대. 바치면서 그게 그 유명한 헌화가입니다. 헌화가. 그래서 붉은 바위가에 잡은 암소를 놓게 하고, 소 끌고 가다가 놓게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쪽팔려 하지 않으면 내가 꽃을 바쳐도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아우 너무 느글거리지 않아? 아니 소 끌고 가던 노인이 올라가서 제주껏 따온 거는 그렇다 치고 저렇게 노래하면서 이게 야, 꽃 주면 나 같으면 당장 참해라 뭐 이랬을 것 같은데 받으면서 쪽팔릴 것 같아. 이게 지금 근데 이게 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헌화가가 어떤 주술적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 노인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 암소도 그게 도교적 상징입니다. 도교적 상징. 그래서 암소하고 노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무속과 연결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몸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꽃이라고 하는 게 또 그러니까 샤머니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저 여자가 수로 부인이 약간 무당과였던 거야. 그래서 자기 눈에만 보이는 어떤 착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정확하게 그걸 뭘 단정 지을 수는 없어.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임혜정이라고 하는 데서 점심을 먹게 됐대. 임혜정이라고 하는 데서 점심을 먹게 됐대. 이제 이 사건은 하나 끝난 거고 이게 헌화가 사건이에요. 꽃을 바치는 노래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사건인 거고 바다의 용에게 납치가 돼요. 용에게 납치가 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런 노래들은 다 주술성을 가지는 노래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기록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향가들이 전부 주술적 향가들이고 지금 보면 좀 유치한데
예, 그 당시에는 그런 걸 하면 뭔가가 바뀌는 거야. 이게 뭐가 바뀌었겠어. 그냥 네 마음이 바뀌었겠지. 저런 거 한다고 뭘 대단한 게 있겠어. 그런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가의 주술석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삼국유사에 여러 차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불교에는 진언이 있고 이외 필적하는 또 다른 게 향가인 거예요. 향가는 아마 무속적 노래일 거예요. 그러니까 무가 같은 거. 그래서 향가 전통이 아마 이거는 무가.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약간 편입되는 구조. 그렇기 때문에 수로부인 이야기도 뭔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정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가 전통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습무들에게서 나오는 거죠. 강신무는 신을 받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구슬 제대로 한다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그냥 널이나 뛰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뛰고 이렇게 단순 반복적으로 행동들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약간 카타르시스, 이게 좀 오락가락 해가지고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김덕수 사물놀이에서 한참 이렇게 징이랑 꽹과리를 막 치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약간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 상황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야.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게 뭐 사물놀이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어떤 인간들의,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무속적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게 신기와 관련된 구조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강신무 구조고, 세습무는 무가예요. 그러니까는 뭐 바리대기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노래, 서사를 통해서 그게 이제 나중에 창 같은 걸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세습무 전통 중에 하나가 저런 향가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술성이 있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내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인도 영화를 보면 뜬금없이 중간에 춤을 춥니다. 이게 미쳤나 싶은, 갑자기 이렇게 막 심각하게 연기를 하다가 대동단결해서 갑자기 춤을 춰. 모든 등장인물들이 한꺼번에 집단 댄스를 춥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거 굉장히 싫어하고, 그 마살라라고 하는데 제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왜? 분위기를 깨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레미제라블 했을 때도 그건 되게 재미없었거든요. 레미제라블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거 약간 뮤지컬 영화 같이 나왔었거든요. 울버린. 네, 그래서 내가 그 울버린 나오는 그 양반 그냥 여기서 손가락에서 이거 삐죽이나 나오게 하지 뭐 한다고 저거를 하나 싶었는데, 인도 건 더 심하지. 그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판소리도 그래요. 그래서 말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노래를 하다가 노래를 하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서사를 하는 거야. 홍부가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한참 하다가 또 한 번 창을 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 스타일이 아닌가 싶어.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다 벗어버렸는데 인도는 그거를 그냥 현대화시킨 거지. 그래서 무가라고 하는 전통, 무가, 그러니까 주술적인 어떠한 노래 전통, 그 노래 속에서 핵심, 그러니까 금강경으로 얘기하면 금강경의 핵심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뭘 꼽는 게 있냐면 사구계를 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눈깔과 같은 부분이 저러한 향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향가들은 어떻게 보면 진원들하고, 그러니까 국내판 진원이지. 우리 내수용 아니면은 자체 개발한 진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넘어온 진원이 하나 있고, 저런 거는, 그러니까 진원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이야기, 진실한 이야기, 진실어라고 하는 건데, 그런 뜻이 아니고 저것은 에너지를 가지는. 그리고 진원이나 다란이나 이런 것도 에너지를 가지는 말이에요. 사실은 에너지를 가지는 말.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 정도로 보면 돼요. 그래서 바다의 용에게 납치됐다 하는 거거든요. 의무가 끼면서 갑자기 샥 하면서 데려갔대. 야,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야, 용이. 여러분도 그렇게 한 번씩 납치돼 보지 않았어요? 납치됐다가 금방 돌아오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근데 이거 보니까 여기에 또 노인이 나오네? 이게 반복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또 이게 이제 납치가 되니까, 사람이 납치가 되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했대. 저 순전공이랑 사람들이, 이거 납치돼. 어떻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인이 나타나서 여러 사람 말은 쇠도 녹인다. 지금 언어의 주술성, 말의 주술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향가의 주술성입니다. 쇠도 녹인다더라. 그런데 항차 바닷속에 있는 미물이 거역할 수 있겠느냐? 이거 재밌는 표현입니다. 왜? 용을 미물로 보잖아. 저게 지금 불교적 관점에서 용을 보고 있구나. 두 가지가 나오죠. 왜냐하면 바다의 용왕이라고 하는 개념. 바다 용왕. 지금 바다 용왕인지 용인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바다 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나오고, 하나는 얘를 미물로 봅니다. 이거는 불교적 용 개념이에요. 중국적 용 개념은 하늘을 나르고 승천하는 임금을 상징화하는 게 용. 임금이나 황제를 상징하는 게 용. 그리고 걔는 바다에 안 살아요. 바다에 안 살아. 그러니까 용궁에 안 살아. 하늘을 그냥 날아다니는 애라니까 걔는 그냥 연 같은 애예요. 계속 떠돌아다니는 애야. 이렇게.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 그 얘기는 안 나와. 끝까지는. 그냥 승천하면 돼. 승천했다가 피부암 걸려서 죽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스토리로 보면. 그런데 인도용 같은 경우는 바닷속 용궁 속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정체가 킹코브라죠. 킹코브라. 코브라 중에서 짱. 능구렁이 중에서 뭐 짱이듯이 킹코브라 종 따로 있습니다. 코브라 중에서 이게 큰 종이 있어요. 큰 종이 있어요. 그래서 걔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저거는 축생이고, 예전에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문무왕 범민 이야기할 때 지읍업사가 왜 하필 임금께서는 내가 용이 되려고 한다, 호공룡이 되려고 한다 그랬더니 왜 축생이 되려고 하십니까? 그게 이제 불교적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원래 동아시아 전통의 용 개념은 자기를 극기하고 성취한 사람을 용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용 개념은 불교적 용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바닥을 이렇게 찍으면서 노래를 해야 돼. 바닥을 지팡이 같은 걸 이렇게 두드리면서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거부가 수로 부인이겠지.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이 거북이가 용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상투어 같아. 상투어. 남의 부녀자를 빼앗아간 죄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거역하고 내놓지 않으면 그물로 잡아서 구워 먹겠다. 뭐 이게 뭔가 싶지? 야, 이거 용을 그물로 잡아서 먹을 수 있는 대사인갑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거든요. 이게 김수로왕 탄생할 때 이야기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죠.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 이게 구워 먹는 거가 협박 수단이에요. 그리고 저 거북이가 진짜 거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근데 저걸 이제 남자 거시기 이런 걸로도 생각을 해요. 이제 풀이할 때. 그게 이제 거북이 머리 내밀고 이런 걸 보면 뭐 이렇게 비슷해. 대충. 그걸 계속 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런 건가? 약물을 상징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거북이가 용왕이다라고 하는 썰도 있죠. 우리 별주부전에 보면 용왕 꼬봉으로도 나오고, 그래서 저게 이제 노인이 나오고 주술성이 나오는 걸로 반복되는 거예요. 이 노인 아닙니다. 이게 다른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수로 부인은, 수로 부인은 일단 노인한테는 먹어줘. 노인계의 아이돌이야. 노인계의 아이돌.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도 저런 사람 나오면 궁금해. 도대체 노인들이 왜 저렇게 좋아할까? 근데 아마도 그 노인은 어떤 주술적인 도사나 뭐 이런 은자나 안 그러면 선인이나 아마 이런 거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용궁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땠어?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음식이나 이런 게 이 세상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
느낌이 달라. 그리고 향이 좋아. 향이 좋아. 걔네는 샤넬 넘버 5 이런 걸 쓰는가 봐. 뭐 이러면서 거기가 A급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렇게 좋으면 뭐하러 나왔어? 그냥 거기 가서 살아. 그런데 나왔는데 저게 끝이 아니고 그 뒤로도 산천을 다니면 계속 잡혀간대요. 용한테만 잡힌 게 아니고 계속 어떤 어떻게 보면 요게 안 그러면 신이 한 애들한테 자꾸 잡혀간대. 그 얘기는 뭐냐면 무속적인 구조로 봤을 때 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이 들어오는 거. 실제로 뭘 잡혀가진 않겠지. 그래서 저게 무당에 대한 기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머릿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착각이야.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들리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잘 안 보여. 안 보여.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인물이 좋아서 누구든지 다 잡아먹으려고 한다. 여기는 지금 인물이 좋아서 다 데려가려고 한다라는 설정이고,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어디냐면 서유기입니다. 서유기에서 현장법사를 계속 요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서유기. 잡아먹어서 뭐 할까? 현장법사 잡아먹어서 뭐 할까? 잡아먹으면 현장법사가 돌을 많이 닦았기 때문에 서유기 상으로만 보면 현장법사가 약간 쩔인데,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 불교사상 살았을 때 신격화되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 현장법사입니다. 그만큼 레벨이 높다니까요. 그리고 현장 스님 살아계셨을 때 현수 법장 스님도 계셨고 원효나 의상 같은 분들도 있었지만, 이런 분들 다 현장 스님한테 게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효나 의상이 현장 스님 제자 되려고 유학을 그렇게 떠났던 거고, 법장 스님은 그 밑에서 경전 번역하는 일을 도왔고, 물론 그분들은 다 좀 젊었을 때예요. 그래서 나중에 비교해보기는, 단순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현장 스님은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높게 평가한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살아서 신격화된다는 게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죽은 뒤에는 바뀌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승전이나 이런 것들도 자세히 보면 돌아가신 직후에 쓰인 글들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비문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걸 보면 거기서는 신의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뭘 해서 이적을 일으키고 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시대가 지날수록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누가 이렇게 좀씩 말을 보태고 있구나. 말을 보태고, 이야기들은 그렇게 붙어간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현장 스님은 아무튼 살았을 때부터 대단한 사람이에요. 살았을 때도 엄청난 평가를 받았다니까. 그래서 살았을 때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신격화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현장 스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서유기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현장 스님이 서유기 안에서는 쩌리같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능력자이기 때문에 요괴들이 현장 스님을 잡아먹으면 그 에너지가 나한테 들어온대. 그래서 내가 영생하게 된대. 영생이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국 문화에서는 영생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 사후세계관이 걔네가 없어요. 그래서 단절되는 사후세계관이기 때문에, 불교는 윤회론이기 때문에 뭐 이게 힘든 거보다는 죽고 게임 끝내고 다시 시작하는 게 안 낫냐? 라고 하는 게 불교적 사고방식이에요. 늙고 병들고 힘들게 오래 살아봐야 뭐 하는데, 적절하게 어느 정도 살다가 그냥 몸 바꿔서 리셋해서 다시 나오지. 어때? 그게 불교식 사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뭐 핸드폰이 갤럭시 23이 나왔대. S23이 나왔대. 그러면 언간히 내가 한 2년 썼으면 그냥 유심칩 뽑아서 이쪽으로 꽂고 다시 가지.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윤회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껍질은 바뀌고 알맹이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새로 나오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 그게 불교식 윤회론인데, 동아시아,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유교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전통 문화에서는 다음 기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계로 계속 써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써가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새로 바꾼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추구가 존재하는 거고 그걸 불사에 대한 추구라고 하거든요. 좀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쓰면 불사의 추구. 죽지 않는 거야. 근데 죽지 않는다고 딱 생각을 하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모든 신선도를 보면 신선들은 다 영감에 머리 벗겨져에 배 튀어나온 어떻게 보면 참 결혼하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데 자기네들도 그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나중에 반노 환동 젊어지는 거예요. 다시 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를 바꿔서 늙은 걸 바꿔서 젊어지는 걸로다가 변신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걸로 계속 살 수 있어요. 때로 내가 필요하면 노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영생한다. 불사의 추구거든요. 그래서 요괴들도 현장 스님을 잡아먹고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그 대상을 먹으면 내가 그 에너지를 흡수한대. 이거는 이제 주술에서 흔히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녹용을 먹으면 사람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느냐? 녹용이 왕관 같기 때문에 원래는 그게 술록 계열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왕관같이 이렇게 풍성하니까 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관 말고 이 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녹용을 먹으면 내가 귀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용만이 아니고 닭 벼슬을 먹는 문화도 있다니까. 왜 닭이 신성시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벼슬을 가지고 붉은 벼슬이에요. 붉은 벼슬. 그러니까 일종의 붉은 왕관, 벽사, 삿된 거를 쫓는 붉은 왕관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울 때 고기요하고 온다니까. 높고 귀하게 된다. 고기요. 그래서 닭 벼슬을 많이 먹으면, 닭 벼슬 부위를 먹으면 내가 그 에너지를 흡수해서 높고 귀하게 된대.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주술이 이렇게 에너지가 옮겨온다라고 생각하는 주술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것들을 먹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강력한 것들을 내가 먹으면 같이 있으면 그 에너지가 나에게 이전된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사실은 서유기에서는 나오는 아주 특징적인 부분들이고, 그리고 저 수로부인과 관련해서는 저거는 아마도 신기랑 관련될 거예요. 그래서 몰라, 수로부인 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게 신기가 있고 묵기가 있고 귀기가 있는데 이제 무속적인 이런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눈동자가 까만 자는 반짝반짝하고 흰 자는 언제나 탁합니다. 흰자가 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 해주면 될란가 모르겠다. 눈동자가 있으면 검은 동자가 있고 흰자가 있잖아요. 계란하고 비슷하잖아, 눈이. 그지? 계란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검은 동자는 영혼을 상징하고 이거는 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혼백이에요. 혼백. 그래서 일신이영, 하나의 몸에 둘이 들어가잖아요. 영혼이 둘이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검은 동자는 영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고양이 눈처럼 약간 반짝반짝해지고, 흰색은 뿌얘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당한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그러려나 하고 들으세요. 그냥 짧게만 얘기할게. 내가 이런 거 사실 연구를 좀 했었거든. 이게 한국 민속학 관련할 때 이 부분이 연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한국 문화 수업을 대학에서 한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르면 한국의 선문화라든지 무속문화라든지 신선선자, 유불선 할 때 그 선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봤는데, 놀랍게도 저걸 가지고 내가 책을 썼는데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돼서 무당이 되려면 뭐 어떻게 몸이 아프고 어쩌고 해서 이렇게 된다 라고 해서 책을 썼는데, 내가 지금까지 출판사에서 빠꾸 맞은 유일한 원고입니다. 이거 잘 안 팔릴 것 같아요. 이렇게 나 지금까지 내가 책을 60권을 만들었는데 한 번도 빠꾸 맞아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거 빠꾸 맞았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아예 차라리 이걸로 유튜브에서 약을 팔까? 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
이게 되게 재밌는 주제인데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몸에 영혼이 이렇게 잘 들어가는 몸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비밀번호가 좀 약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1, 2, 3, 4 이런 거 패스워드 걸어놓은 거지. 모든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의 비밀번호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허접은 비밀번호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 그런데 보통은 들어가도 잠깐 있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주인 역할을 하면. 그런데 간혹은 이게 들어가서 아예 자리를 어느 정도 이상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마치 1인용 자전거를 2인이 계속 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자전거가 약간 불균형하게 변합니다. 무게를 감당을 잘 못해서. 그래서 계속 2인용 자전거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튀어나가도 딴 놈이 계속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게는 계속. 그래서 무속인들 중에 하루에도 한 10번씩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딴 놈이 오는 거야. 계속 딴 놈이 오는 거야.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술에서는 이런 것들이 근절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 계속 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 생각으로는 구술하면 내림굿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절대. 왜? 무당은 자기도 싫은데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지부터 안 하겠지. 나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러면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술하면 이게 좀 풀린다던데요. 그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빨대로 음료를 빨을 때 보통 야쿠르트 빨대 있잖아. 얇은 거. 그 다음에 사이다 빨대 있잖아. 좀 두꺼운 거. 그리고 올챙이 알 같은 거 나오는 그 버블티 이런 거 빨대 이렇게 두꺼운 거 있잖아. 그렇게. 아니, 우리가 쓰는 빨대 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이렇게 야쿠르트 빨대 같은 정도로 그런 기운이 내려왔는데 구슬하면 이 빨대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나은 것처럼 느껴져. 왜? 시원해졌거든. 하지만 조금 지나면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저게 어느 정도 한두 번 반복되면 결국 신내림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연출돼요. 그리고 분명한 거 말씀드리면 조금 야리하긴 한데 어떤 영이 씌어 있잖아. 그 영이 저 사람에게 가면 내가 문제가 될 것 같아라고 판단하면 이 사람을 통제하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못 갑니다. 가려고 날짜를 잡거나 시간을 잡으면 길을 잊어버리거나 다른 일들이 계속 주변에 발생하면서 결국 이 약속이 깨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무당을 쉽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처리 대상이 안 된다는 거야. 내 문제를 처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지도 죽기 싫어서 직감적으로 상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를 없앨 것 같은 사람한테는 못 간다니까. 이거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거에서 제1보는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가 쉽냐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만날 수 있으냐? 그러면 거의 가능성 없습니다. 그 사람 방식으로는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뭐 복잡한 얘기를 할 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이 수로 부인은 아마도 그러한 무속인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어디를 가면 얘가 자꾸 들어오고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외부 대상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러한 무당이 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구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렇게 뭐 아파요 이런 사람을 가끔 보면 당신이 꿈꿀 때 불이나 물이 많이 나옵니까? 이 얘기를 처음으로 물어보거든. 대부분 꿈에 그게 나와. 대부분 꿈에 물이나 불 이야기가 나와. 불과 관련된 것들이 영상이 나와. 그리고 눈 보면 되고 그다음에 미간이 약간 달라져요. 우리 또 쓸데없는 거 이런 것도 열심히 해봤잖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병인데 다 어떤 법칙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법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풀 수도 있고 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과법상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무슨 다리가 어디 부러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고칠 수 있듯이,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고칠 수 있어요. 저는 요즘 정신 뭐 이렇게 좀 공황장애 이런 것들도 약 먹고 이러면서 치료를 하거나, 안 그러면 그냥 당뇨나 이런 것처럼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약을 먹어서 안정시키면서 쭉 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젊은 분들도 그런 게 나오던데. 그런 것처럼 이것도 충분히 치료 대상이고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지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국 문화의 특징이에요. 한국 문화에 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느냐? 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산이 많은 지역에서 이런 특징들이, 사람들에게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한 문화를 신선선자를 써서, 사람인의 외산자를 붙여서 쓰는 신선선자를 써서 선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선문화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기변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